이번 시간은 어디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92페이지로 가봅니다. 기본서 92페이지. 여러분들 자료는 8페이지의 핵심 정리 12번부터입니다. 핵심 정리 12번.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뭘 보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금 보고 있고, 이 중에 지금 어느 단계를 보겠다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하는 거? 수립하는 내용들.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건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수립한다 그랬죠? 6가지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데, 첫 번째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평형에 관한 게,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평형에 관한 계획, 세 번째 도시 다시 기반시설의 설치 준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6가지만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그랬고, 이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건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용도지구가 무엇이더냐, 그 종류나 지정권자나 지정절차나 그 안에서의 행위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뭐 살펴본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말고 또 하나 있었잖아. 용도구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는 건 바로 그 중에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첫 번째 그 종류는 4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하나 더 들어간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도 용도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되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3년 전에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요거는 개도시 수입 여기다 썼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맨 끝에다가 따로 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개도시 수입해서 여기다 썼어야 될 내용을 법을 만드는 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맨 끝에다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끝에다 그냥 생각 없이 집어넣는데, 이거 진짜 머리가 골빈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용도구역의 중요는 개도시수 이렇게 여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 개도시수입,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꺼번에 5가지를 여기서 묶었습니다. 개도시수입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8페이지 맨 밑에 쪽에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맨 밑에 보면 퀴즈가 나 있어. 개가 도시에서, 도시죠. 개가 도시에서 수다 떨면, 개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뭐 깽깽거리고 끙거리면서 수다 떨고 있으면 그때는 뭔다? 입장이 금지되는 구역 그랬는데, 글쎄 입장이 금지되는 구역? 그래놓고 용도구역이다. 이걸 퀴즈를 냈는데, 개들이 도시에서 수다 떨면 입을 갖다 뭐죠? 틀어 막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입장을 금지시키나 개들이 막 끼깅거리고 막 깽깽거리고 막 수다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입을 마개를 씌워주는 수밖에 없죠. 그게 개들이 도시에서 수다 떨면 입마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애우는 방법은 저도 자꾸 연구를 더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애우는 게 더 좋을까 말 표현은 하는데, 개들이 도시에서 수다 떨면 입을 틀어막는다, 입마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애워도 좋다. 그런 구역을 뭐란다? 그걸 용도구역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도시수입 5가지가 있죠.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이때 용도구역의 각각의 종류들은 왜 지정하죠? 목적이 뭐 있었죠?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우리 용어적에서 했었습니다. 그거는 여기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 갔어? 용도구역에 대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자, 용도구역을 각각의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더냐? 지정권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합니다. 그린벨트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은 행위제한이 엄청나게 심한 지역입니다.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수두룩합니다. 워낙 건물 짓는 것들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개발지역구역에 지정되면 그거는 국장이 정하죠. 요새 그린벨트 상당히 많이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땅값은 몇 배가 뛰어버립니다. 그만큼 규제를 받다가 이제 풀려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따라서 개발지역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사람은 누구다?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반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말 도시의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정한다. 찬찬히 표시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다. 도시에 뭔다?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정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더냐? 여기다 자 도시에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정하는 거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 서울 남산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서울 남산. 그럼 남산은 서울의 저쪽 남쪽에 있는 산이 남산이잖아. 원래 남산이라 그 남쪽이라는 건 뭘 중심으로 했을 때 남쪽일까요? 남산은 경주에도 있어요. 남산이라는 게. 또 지역에 가보면 남산이라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요. 그 행정관청이 있던 앞쪽. 그런 국가로 따지면 수도죠. 어떤 수도의 임금이라든지 최고 높은 자가 거주하는 그 관청의 앞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 합니다. 그럼 경복궁 있잖아. 경복궁 앞쪽에 있는 산이다 해서 그게 무슨 산이다? 그게 남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청이 있거나 그 최고 높은 자가 있던 자리, 그 임금이라든지 또는 수령이 있던 그 앞쪽에 있는 산, 이것이 보통 남산이라는 말에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남산이라는 건 궁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앞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그런 뜻이죠. 어쨌든 이런 남산이 현재 서울에 있는 남산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표현 어떻게 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도시 안에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자연공원이 뭘까? 내추럴 파크. 바로 자연공원. 바로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 이런 것들. 그게 국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경치가 빼어난 지역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그게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런데 도시 안에도 그런 자연관광이 빼어난 지역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제가 들어갑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죠. 세 번째는 뭐죠?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를 조정하는 구역 이 뜻인데 시가화라는 게 뭐죠?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 이게 시가화입니다.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 한마디로 개발하는 것. 이게 시가화입니다. 그걸 당분간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조정하는 구역이죠. 여기는 지금은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지역이 개발되는 것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자, 여기도 개발되고 여기도 개발되는데 가운데도 같이 동시에 개발했다? 문제는요. 처음에 개발하고자 할 때는 그 개발 의도대로 개발이 다 되면 좋은데 하다 보면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난개발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쪽도 개발되는 걸 보고 여기도 개발되는 걸 본 후에 개발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요 가운데 지역은 개발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은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죠. 한번 개발 잘못해버리면 돌이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옆에 지역이 개발되는 거 보고 이쪽 지역도 개발되는 걸 본 후에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건 나중에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개발이 될런지는 처음에 예상한 거하고 결과하고는 같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결과를 보고 나서 나중에 개발하도록 여기는 당분간은 시가화 조정하는 걸 유보하자. 그런 걸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저기 남해안 바닷가 있죠? 이런 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서 지정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라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상가 같은 걸 짓겠다 할 때는 뭐 따지죠?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란 말이 있어. 어디다가 무슨 장사 같은 걸 하려면 그 입지가 어디냐? 어디에다가 그런 걸 할 것이냐? 그 위치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한 위치를 뭐라 부른다? 입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입지 규제를 뭐 한다? 최소화하는 구역. 그럼 입지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노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역세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역 같은 데 보면요. 개발이 되지 않고 오래돼가지고 노불량화 된 적 있어. 그런 데만 골라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하자. 그런 데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으로 정합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 5군데를 우리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 그렇게 용도구역을 5가지가 있는데 왜 지정하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어디에서의 제한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다시 더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용도구역이라 하자.
그래서 용도구역은 왜 정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한 것만 갖고는 국토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다시 뭘 지정한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따로 더 지정하자.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구역이다라 이 뜻입니다. 그럼 누가 지정할래? 지정권자. 개발지향구역은 국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여기는 행위제한이 무척 심하니까. 반면에 어디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됐죠. 이건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정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장. 이 자들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한다 이 뜻이죠. 세 번째, 시가와 주정구역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섰습니다. 시가와 주정은 둘로 나눠집니다. 원칙은 시도지사들이 정합니다. 원칙은 시도사. 그래서 제가 대도시장도 지정권자 아니냐 해가지고 재작년에 누가 싸웠더냐? 그 국토교통부 담당자하고도 한참 제가 싸웠었어요. 야,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 시가와 주정구역은 대도시장도 들어가는데 왜 다른 데서는 들어가는데 왜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지사만 하고 대도시장은 안 집어넣어 주느냐? 대도시장도 집어넣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뒤지가 싸웠는데 안 들어간답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포기해버렸었는데 요번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잘하면 개정될 것 같아. 시가와 주정구역도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라는 게 현재 입법여부는 돼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통과되진 않았고 아마 잘하면 내년 2018년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주정구역은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만 지정권자가 있고 대도시장은 지정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 아직은 그렇다는 거 조심하시고, 다만 개정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가와 주정구역은 현재는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정합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은 누가 정한다? 그거는 국장이 정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국장이 이렇게 해서 시가와 주정했죠. 이건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가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내용입니다. 공원. 자, 이것이 지정권자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정한다죠?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 들어가는 건 수산장관이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규제 최소구역. 작년까지는 국장이 지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달부터는 결정권자가 지정권자다라고 붙이게 돼 있습니다. 붙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결정권자랍니다.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야? 원래는 시도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국장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내용들이 안 나와 있고, 하여튼 결정권자 했으니까 원칙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이 자들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로 2018년부터는 개정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2018년부터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각각의 지정하는 목적 무엇일까?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들. 첫 번째, 개발지향구역은 왜 정한다? 여기 다 써있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개발지향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개발지향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이 말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게 무슨 말이죠? 도시는요, 인구가 집중되면서 자꾸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질서하게 확산된다는 게 보통 개발되는 쪽으로만 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개발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요게 이렇게 개발되는 걸로 생각해. 도시적이.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개발했다. 자꾸 넓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거 동그랗게 원형으로 다 개발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이 도시개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대학원에서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됐더냐. 처음에 이렇게 개발됐죠. 도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렇게 개발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발되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왜 개발이 이런 식으로 개발될까요? 도시개발이.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개발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이유가 뭘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꼭 아메바가 뻗어나가듯이 아메바 이렇게 흐물흐물 뻗어나가듯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죠. 그럼 이렇게 개발하면 무슨 문제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첫째, 교통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던 사람이 아침에 이 도시까지 출근하려면요. 이게 다 개발되니까 사람들이 뭐죠? 다 이렇게 껴들어옵니다. 차들이 다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럭저럭 교통량이 괜찮았는데 여기쯤 가면은 이제 밀리기 시작해. 사방팔방에서 차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들어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 보십시오. 미아래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만성 교통체증입니다. 그죠? 저쪽 일산에서 넘어오는 거, 그다음에 이쪽 과천에서 다시 넘어가는 거, 그런 데는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저 요새는 또 어디 쪽에서 저쪽 분당 밑에 있는 거, 그죠? 그쪽에서 또 서울 쪽으로 들어오려면 거기도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다? 도시개발이 동그랗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나가니까 이렇게 뻗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들이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이 오면 이거는 도시에서 상당한 비효율성을 유발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 안 되게 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가운데를 잘라버립니다. 이쪽, 여기 뭐죠? 그린벨트라는 걸 쳐버립니다. 이게 그린벨트야.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버립니다. 그럼 도시가 더 이상 무질서하게 뭐 하는 거? 확산되는 걸 방지하죠. 이쪽으로 개발하지 말라는데, 이쪽으로 더 이상 개발하지 말라는데, 개발하지 말라. 이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중요한 겁니다. 또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단다. 이거는 보통은 저기 서울에서 저 북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 파발, 구파발이라고 해서 거기서 서울 쪽으로 다 이제 어디 북쪽으로 다 올라가는 길. 그러면 거기 그 탱크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좀 벽을 쳐놓고 북한산 뒤쪽이죠. 거기는요 건물을 못 지게 합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내려올 때 건물들이 있으면 건물 사이로 다 은폐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보여야지 뭘 그걸 때려잡지 하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을 지치 못하게 하는 거. 그런데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죠.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저 바닷가 같은 데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바닷가 같은 데다가 바로 건물 지어버리면 잠수해가지고 그 간첩들이 바로 그 건물 사이로 와서 옷 벗고서처럼 거기 있는 주민이냐 걸어오면 보이잖아. 그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바닷가 같은 데도 건물 같은 걸 못 짓도록 거기를 개발 제한구로 정해서 그런 데는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아까 남산이라 그랬죠? 그런 데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식생이 양호하다는 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 식생이 양호하다. 심을 식자, 살을 생자입니다. 심은 것들이 잘 자라고 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땅이죠. 산지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정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 아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건 개발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건 시가와 조정구역.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었습니다. 또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합니다.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차를 두어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하자. 그런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겠죠. 또 수산자원 보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입주기재 채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정비를 촉진한다. 도시정비를 촉진한다는 건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런 건축물들을 부시고 새로 짓는다. 그게 도시정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옛날에는 참 잘 나가던 지역이었었어. 근데 오래돼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오질 않아. 옛날의 영광을 되찾자 그게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수행하지 못하니까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데는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한다라는 게 각각의 지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특히 시가와 조정구역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뭐죠? 당분간 개발하지 말라 그랬잖아. 시가지 조성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기간을 시가와 유보기간이라고 하고 몇 년으로 정한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랍니다. 그럼 5년 이상 20년 이내니까 최소가 5년이요, 최장이 20년입니다. 중요한 숫자야. 그냥 20년 이내 하면 틀려버립니다. 왜? 20년 이내 하면 3년도 되잖아. 2년도 되잖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이 5년이요, 최장이 20년이니까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정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어디 있더냐? 영종도. 저 인천공항 있는 그 영종도 있죠? 그 영종도라는 그 섬의 일부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정했는데 그때 몇 년으로 정했더냐? 15년 하고 지정했습니다. 그럼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15년으로 정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15년 동안은 앞으로 15년 동안은 개발하지 말라. 그게 2002년도에 지정됐었고 2017년도에 거기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아까 있었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 년이다라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5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 15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와 유보기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언제죠?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면 그때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아까 15년 하고 정했으면 15년이 끝난 날의 다음날 되면 거기는 더 이상 시가와 주정구역이 아닙니다.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 효력을 잃는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10년 하고 정했으면 10년이 끝난 날의 다음날. 15년 하고 정했으면 15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그거는 시가와 주정구역은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 더 이상 시가와 주정구역이 아니더라. 자동상실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입주규제 최수구역. 이건 최근에 새로 신설된 거로서 뜨는 겁니다. 특히 입주규제 최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되냐? 최소한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최소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어디냐? 바로 인천역입니다. 인천역인데 이게 지은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낡아 빠진 건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새로 이렇게 쌈박하게 만들겠다고 거기를 뭐로 정했죠? 입주규제 최수구역으로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역 부근이 입주규제 최수구역으로 실제로 지정돼 있죠.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로 어디죠? 도심이나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들. 도심이라는 건 한 건데 부도심 뭐죠? 서울 도심이 어디입니까? 명동 일대가 도심입니다. 사실은 부도심 어디죠? 자, 이쪽 강남 일대 또는 저쪽 서쪽으로 가보면 저 신촌 일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영등포 일대 이런 데는 부도심이라 합니다. 도심 옆에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지역들 있죠. 그 다음에 생활권 중심 지역 이런 데는 바로 입주규제 세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 아니면 철도 역사나 터미널, 항만 등의 기반시설 중 무슨 역할?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자 인천역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잖아. 그런 지역들 또는 저쪽 왕십리역 이런 데 뜹니다. 그런 데가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을 입주규제 최수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세 번째가 작년 시험 문제 나왔었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렇게 됐죠. 이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다. 예를 들면 몇 호선?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전철이 3개 노선이 서로 교차한답니다. 그럼 1호선, 2호선, 3호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했습니다. 결절지라는 게 결절이 뭐죠? 매듭이라는 뜻입니다. 결절이라는 건 매듭을 변해 이렇게 뭉치는 부분, 이렇게 뭉친 부분 거기가 결절지입니다. 그럼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이렇게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이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 이게 1km입니다. 1km에서 원을 그려버려. 이렇게 원을 그려. 이렇게. 그럼 이런 데를 뭐로 정한다? 여기를 입주규제 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는 이런 지역은 입주규제 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도시수 입중에 중요한 건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묶어서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이겁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어떤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용도지역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림으로 그려보죠. 자,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다? 일반 상업지역이랍니다. 일반 상업지역. 이쪽은 준주거지역이랍니다. 여기는 농림지역이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을 건데 이 땅은 어디에 속하있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 땅은 준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요거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것들. 이거는 일부는 일반 상업지역에 걸치고 일부는 준주거지역에 걸칩니다. 요 땅은 일부는 일반 상업지역, 일부는 농림지역에 걸칩니다. 여기 걸쳐 있는 것. 요거는 일부는 준주거지역, 일부는 농림지역 이렇게 되죠. 이게 둘 이상의
요 세 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어디에 걸쳐 있죠? 세 용도적에 걸쳐 있죠. 요쪽은 일반 상업지역, 요쪽은 준주거지역, 요 밑에는 농림지역.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적용할래? 그냥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 그때 건폐율, 그때 용적률, 일반 상업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면 되지만 이렇게 일부는 일반 상업지역, 일부는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바로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쳤을 때는 어떤 행위 제한을 적용할 것이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원칙은 무엇이더냐? 그냥이죠. 대원칙이 뭐랍니까? 여보세요. 그때는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밖에 안 된다?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가 지금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은 준주거지역이고 이쪽 쪽으로는 농림지역이래요. 자, 이쪽은 준주거지역, 이쪽은 농림지역. 아까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요거네. 요 대지네. 요 하나의 대지가 지금 요거죠. 요 대지가 지금 위쪽은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밑에 쪽은 농림지역에 걸쳐 있다라. 요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은 준주거지역, 이쪽은 농림지역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을 그어가지고 이쪽은 준주거지역에 속하고 이쪽은 농림지역입니다. 요 하나의 대지가 이쪽은 준주거지역, 이쪽은 농림지역 이렇게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이 중에 어떤 게 면적이 더 작아요? 현재 볼까? 농림지역이 더 작죠? 이 농림지역에 걸쳐있는 이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밖에 안 되더라?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더라. 이 면적이 지금 얼마야? 200제곱미터라고 돼 있잖아. 200이니까 332에 속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괄호 속에 보면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대지 경우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여기도 이건 또 이런 식이야. 여기 다시 한번 와봅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여기 지금 뭐가 냈다?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도시지역에는 십자도로들이 많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도로가 냈어. 이게 다 도로입니다. 근데 도로변을 따라 여기 뭐가 있죠? 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지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어떤 건 뭐 대지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여러 대지들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각 하나하나 땅덩어리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있더냐? 도로변을 따라 띠별이 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상업지역이요. 도로변에만 상업지역으로 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지역에 걸쳐 있어. 근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다 가정하자. 그럼 일반 상업지역을 이렇게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대지를 볼까? 이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요거는 일부는 어디에 걸쳐 있어?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죠. 근데 이 위쪽은 뭘까? 예를 들면 이쪽은 준주거지역이라 하자. 그 위쪽은 준주거지역이래. 그러면 이쪽 부분은 준주거지역, 밑에 부분은 일반 상업지역. 이럴 수가 있잖아. 이게 바로 도로변에 띠명으로 된 이런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이런 대지가 있다면 그때는 330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60 이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660 이하되는 게 있다면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그림이죠. 여기. 여러분, 지금 이게 도로변을 따라 이게 도로야. 이게 밑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는 거 있죠? 이게 도로들입니다. 도로야. 이게 도로야. 근데 도로변을 따라서 이게 빨간 줄로다. 일반 상업지역이 빨간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빨간 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이고 위쪽은 무슨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이랍니다. 그러면 이 대지 보십시오. 요 하나의 대지, 요 대지는 지금 일부는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일부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이런 대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게 얼마랍니까? 330을 넘어버리는 400제곱미터랍니다. 위에는 800제곱미터고. 그래도 이때는 330이 기준이 아니고 660제곱미터 이하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 400제곱미터도 660 이하에 들어가잖아. 가장 작은 부분이 이때는 660 이하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두 가지야 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둘 이상의 대지에 걸쳐 있을 중에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인 경우가 원칙인데 도로변을 따라 띠명으로 짓는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이
660 이해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660 이하야. 400제곱미터잖아. 200제곱. 그때는 요 대지, 위에 있는 대지, 이 대지, 이 둘 대지 전체다. 전체 대지에다가 뭘 정해야죠? 원칙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건축자는 뭘 정한다?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적용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보자. 먼저 위에 거부터. 위에는 지금 이 빨간 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준주거지고 우측은 농림지역이래. 근데 준주거지에서 용적률은 500%래. 아까 우리 준공주 녹관농지 할 때 상업지역은 1500, 준주거지역은 500. 예,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입니다. 근데 농림지역은 그때는 용적률이 몇 프로 되냐? 최대가 80%입니다. 80%밖에 안 돼. 그러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80%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때 적용을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정할래? 지금 용적률만 보는 거야. 그럼 건폐율은 생략하고 그럼 용적률은 어떻게 정할까요? 각각 적용할까? 아닙니다. 330 이해되는 부분이 가장 작은 게 330이라면 그때는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그럼 그때 용적률 가중평균한 건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한 용적률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전체 대지 면적.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800제곱미터, 농림지역은 200제곱미터니까 합치면 전체 대지 면적은 얼마죠? 1000분의 A지역, 즉 준주거지역의 대지 면적 얼마죠? 8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곱하기 그 용적률을 곱합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죠? 그럼 800제곱미터 곱하기 500, 800 곱하기 500, 그 다음에 더하기 밑에 농림지역의 그때 대지 면적 얼마죠? 200. 200에 대해서는 용적률 얼마로? 농림지역은 80%였잖아. 80.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그 대지 면적 전체 분의 A지역 준주거지역의 대지 면적 800 곱하기 그 용적률 800 곱하기 500 더하기 B지역의 용적률 대지 면적 B지역 농림지역의 대지 면적 얼마? 200 곱하기 그 용적률 80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416%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요 416%가 이 대지 전체에다 적용하는 용적률이 된다. 그때는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농림지역의 용적률 80%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가중평균한 용적률 416%를 저 대지에다가 용적률을 적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가중평균한 용적률이라 표현하죠. 반면에 밑에는 또 사업지역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역시 가중평균한 그런 용적률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620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근데 건축자는 뭘 적용한다? 그때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그럼 위에서는 준주거지역은 800이고 농림지역은 200이죠? 그럼 각각일까? 준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 짓고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짓는 건축물 짓을까? 아닙니다. 대지 전체 1000제곱미터에다가 뭘 짓는다?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바로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걸 요 800제곱미터 내에서만 준주거지역을 짓는 게 아니고 농림지역 200 있죠? 그 안에서도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지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바로 800하고 200 따졌을 때는 준주거지역이 훨씬 더 농림지역보다 넓죠?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걸 대지 전체에다가 준주거지역에는 그런 건축물 건축하라 이런 뜻입니다. 밑에는 위에는 준공업지역, 밑에는 상업지역이죠? 그때는 준공업지역이 800이고 상업지역이 400이니까 660에 속하죠? 그럴 때는 뭘 짓는단다? 면적이 가장 넓은 거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들, 바로 준공업지역이죠? 거기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그 대지 전체에다가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걸 지어라. 이게 원칙으로는 이렇게 적용하자 이 뜻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문제는 그게 아니고 둘이서의 용도지구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 어떤 거? 고도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한다 그랬었죠? 그 최고 높이 얼마까지 하라는 고도지구가 여기가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랍니다. 전체가 현재 준주거지역이야. 근데 그 중에 고도지구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대. 그런데 이 대지 일부에 걸쳐 있는데 그 고도지구가 어디에 걸쳐 있다? 건축물에 걸쳐 있다라 이 뜻입니다. 그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에 뭐가 걸쳐서 지나간다?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가 걸쳐서 지나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얘기입니다. 이때 이 고도지구는 어디까지 적용한다?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 고도지구를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 안에서만 높이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고도지구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 요 일부 있죠? 거기까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 전부 플러스 대지 전부까지입니다. 따라서 고도지구에 관한 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도지구라고 지정된 지역에서만 고도지구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까지. 그럼 결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전체가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 이 뜻이죠. 반면에 방화지구라는 게 걸쳐 있대. 건축물에 또 건축물에 방화지구가 걸쳐 있을 때는 방화지구라는 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건축물 질 때는요 내력 그런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내화구조 같은 거로 쳐야 되고 하는 규제를 받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적용한다? 방화지구 규정을 요 건축물 걸쳐 지나가는 데까지만 방화지구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입니까? 그 건축물 전부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건축물 전부까지는 방화지구에 관한 걸 적용하라 이 뜻이죠. 그럼 문제는 나머지 대지 이 부분 있잖아. 여기는 방화지구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건축물 전부까지만 방화지구지 대지까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건축물 전부까지만 방화지구지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 해버리면 틀려버립니다. 대지 전부가 아니고 건축물이 걸쳐 있는 부분까지만 건축물이 있는 부분까지만 방화지구에 관한 걸 적용합니다. 그런데 대지가 어디 걸쳐 있다? 녹지지역에 걸쳐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은 무슨 녹지지역 붙어 있고 이거는 다른 지역이래. 그때는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의 대지가 일부는 녹지지역, 일부는 다른 지역에 걸쳐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적용한다? 녹지지역은 녹지지역대로, 아닌 지역은 아닌 지역대로 각각 적용합니다. 따라서 요 안에서는 녹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만 짓고 요쪽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짜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녹지지역 건축물을 짓고 요쪽에서는 준주거지역 건축물을 짜라 이렇게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새로 신설된 거 작년에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무슨 지역인데 녹지지역이랍니다. 둘을 비교했는데 지금은 녹지지역의 규모가 더 크잖아. 이게 준주거지역이 더 작잖아. 바뀌었어. 이쪽이 준주거지역이고요. 바꾸는 거야 지금. 준주거지역이고요. 이쪽 지역이 뭐란다? 녹지지역이라고 가정하자. 녹지지역이. 그런데 가장 그 둘 중에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무슨 지역이다? 녹지지역이야. 지금 300제부터 여기는 800제부터 작죠? 그리고 그 녹지지역이 얼마밖에 안 된다? 332회밖에 안 되더라. 330제곱미터 이해밖에 안 되더라. 그럼 300이니까 300 이해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적용할까? 제외라고 했은 건 제외는 뭐죠?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이니까 얼마죠? 그때는 330에 대해서는 아까 건폐라고 용적률은 뭐 적용한다고 했죠? 가중평균한 건폐 용적률을 적용하고 건축제한은 면적이 가장 넓은 걸 적용한다. 그때는 전체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직해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는데 그때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이 그 걸쳐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어야 돼. 녹지지역이 크면 안 돼. 제일 작아야 되고 그때 그 녹지지역 면적이 얼마밖에 안 돼? 332회밖에 안 되는 작다면 그 녹지지역은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뭐죠? 아까 건폐라고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건축제한은 면적이 가장 넓은 걸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녹지지역의 규모가 더 크거나 또는 걸쳐있는 부분 중에 녹지지역이 330초가 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각각 적용합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적용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적용한다. 그들은 각각 적용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여기에 지금 녹지지역인데 이게 녹지지역이 이쪽 준주거지역이야.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쪽은 녹지지역 이쪽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걸쳐 있다? 건축물에 고도지구가 걸쳐 있다면 이 고도지구에 관한 걸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아까 이대로 적용합니다.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 결국 여기까지가 고도지구에 관한 걸 적용합니다.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고도지구가 걸쳐져 가면 그때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 고도지구에 관한 걸 적용합니다. 또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에 방화지구가 걸쳐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는 이 방화지구에 관한 건 어디까지 적용한다? 그 건축물 전부까지. 아까 위에 있던 이거야. 그때 이거 있죠? 이거 그대로 이거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적용하는 건
녹지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녹지에서도 그렇게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끝났죠? 바로 요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도시 수입해서 용도구역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나누자 제일 밑바탕에다 뭐부터 정하고 용도지역이라는 걸 먼저 정하고 21가지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거 9가지 정하고 다시 또 그 위에다가 개도시 수입을 한 용도구역을 정하는 거.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이용개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하자. 지정 끝났죠. 이제 뭐 하자? 그 위에서 그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맞도록 건축물 같은 걸 건축하는 개발 행위로 들어가자. 개발하자. 근데 개발은 무슨 개발부터 있다? 공적 개발이 있고 사적 개발이 있다 그랬죠. 그때 공적 개발로서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첫째,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들,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들, 정비사업을 하는 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정비사업하는 거. 이거는 무슨 개발이다? 공적 개발에 관련된 거로서 요 3가지 기도정 공적 개발하고 싶으면 뭐를 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도로 만들고 싶다, 공원 조성하고 싶다, 학교 짓고 싶다, 기반시설 설치죠? 하고 싶으면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결정고시 해두라. 얘입니다. 여기가 도로 만들 공간입니다. 여기가 학교 지을 땅입니다. 라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먼저 결정고시 해준다. 이 뜻이죠. 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때도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지역입니다.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지역입니다. 라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먼저 수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걸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라. 이 뜻입니다. 그때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 시설을 무슨 시설로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다. 요 용어 정의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기반시설 중 도로라는 이 도로 만들죠?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여기에 도로 내겠습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그때부터 이걸 무슨 시설로 부른다? 그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는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아직은 설치한 거다 하겠다고 계획만 수립한 상태다. 예,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수립된 상태이죠. 그럼 실제로 도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잖아. 그게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이 추운 날씨에 도로 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리라 그랬죠.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습니까?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는 그런 사업 시행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만 결정돼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근데 이건 아직은 계획상의 시설이지 실제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되냐? 이걸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단다?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결정고시하죠.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을 잘 들어봐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는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말이 참 어려워.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여기가 도로 낼 땅이야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됐대.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아, 여기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새겨들습니다. 그중에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구나.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2년 내내 할 일이 뭐더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내내 할 일이 뭐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좀 이따 나와. 단계별 집행계획 좀 이따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정합니다. 누가 도로 만들 것이냐. 사업을 시행할 자가 있어야 되나. 사업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자가 할 일이 뭐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내가 도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한다?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들고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고 그게 고시되면 실시계획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직 토지에 대한 보상비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이 안에는 땅 소유자들에게 보상비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강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용 같은 절차를 거치는 그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보상비를 주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사업 시행 조치죠. 그럼 보상비 다 줬으면 사람들 퇴거명령 내려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도로 만듭니다. 공사하는 걸 말한다? 시공. 공사를 시행한다? 시공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럼 도로 다 만들었대.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상 없이 만들었는지 검사해야 되죠. 그 검사하는 걸 말한다? 준공검사라고 표현합니다. 도로 만든 거 이상 없는지 검사하는 걸 준공검사하고 이상 없다? 공사하려 공고, 준공검사 내주고 공사하려 공고하면 도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갖고 이 도로 만드는데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그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비용을 일부 현저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비용 부담 등등 이런 내용들이 살펴보는 게 바로 정상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게 사업시행 절차야. 자, 그런데 그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뭐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도로 내기로 한 것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만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에 도로 내겠다고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건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부터 만들 것이냐? 어떤 게 급하냐? 라는 걸 정하는 거. 즉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 도로 내겠다는 이것이 급하게 빨리빨리 만들어야 될 도로인지 아니 좀 천천히 나중에 만들어야 될 건지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뭐란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고시 했으면 그 후에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수립한다? 제1단계 집행계획, 제2단계 집행계획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수립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건 없어요. 1단계냐 2단계냐 구분해서 수립하라는 얘기죠. 그럼 1단계는 무슨 의미죠? 지금부터 3년 이내에 도로 만들겠다 할 때는 제1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합니다. 즉 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1단계 집행계획입니다.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거. 3년 후에 하겠다.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자. 그건 몇 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는 거. 그렇게 나눠서 수립합니다. 그럼 처음에 수립할 때는 몇 단계가 일반적일까? 통상은 2단계가 일반적입니다. 3년 후에 하겠다라는 게 더 많아요. 왜? 그 전에 이미 도로 내겠다고 이미 수립된 것들이 급하거든. 그거는 1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2단계로 수립합니다. 그래 놓고 매년 1년 지날 때마다 2단계 집행계획을 다시 검토합니다. 이게 드디어 3년 내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매 또 검토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포함된다면 그때는 2단계로 됐던 걸 이번에는 몇 단계로 바꾼다? 1단계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집행계획은 매년 평가하여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1단계에 포함됐다는 건 지금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1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1단계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2단계로 수립되는 게 일반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1단계에 포함되는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죠. 누가 수립할까? 이반권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도로 내겠다고 계획을 위반했잖아. 아, 도로 낼 필요가 있다. 이반권자가 제일 먼저 생각해낸 거잖아. 지들이 위반했으니까 이게 급한 도로인지 천천히 만들어도 될 건지는 이반권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죠. 그래서 원칙은 이반권자들이 누구죠?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예외 국장, 도지사, 예외죠? 이 자들이 바로 단계별 집행을 지들이 수립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2년 내에 수립해야 되고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1단계와 3년 후에 시행하는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재원조달계 보상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됩니다. 자, 이제 단계별 집행에서 1단계에 포함됐다. 뭐 해야 돼?
사업시행자 누구로 할 거냐? 이제 사업시행자를 정해야 되겠죠.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는 누굽니까? 이반권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도로내는 게 필요하다고 지들이 입안했으니까 지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어디고요?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 자기들이 이반권자인 원칙적으로 지들 지역선 지들이 도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장과 도의사도 이반권자가 되는 경우 있었죠. 이자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다음에 도지사가 지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관할계획장들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시행자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 국장, 도지사는 한마디로 다 누구죠? 이거 행정청들입니다. 근데 이 행정청들은 뭐하죠? 바빠요.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도로 만든다?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안전 못 쓰고서 맨날 한다는 일이 뭐하고 있다? 도로 만드는 데 와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전부 다 햇빛이 타가지고 구릿빛이 돼가지고 도로 만드는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네, 고생 많으시네, 이렇게 말할까? 안 할 겁니다. 뭐라고 할까? 아니 시장이란 분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도로 만드는 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 그건 시장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시장은 더 큰 거, 더 좀 중요한 일 이런 거 해야지. 도로공사 한다 치고는 맨날 안전 못 쓰고서 노가다 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막 서울 시민들이 볼 때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원래는 사업시행, 지가 이반권자니까 지가 사업시행자지만 행정처인자들이 바쁘면 지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지정시행자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시행자는 공공시행자도 있고 민간시행자도 있습니다. 공공시행자의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더냐? 바로 서울 SH공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특별시 지방공사입니다. 정확하게는 SH공사라고 요새는 쓰지 않아요. 명칭을 바꿔나가더라고. 자꾸 말을. 원래 SH공사라고 써놓고 쓰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하여튼 서울주택도시공사인 그런 지방공사라든지 그런 자들을 공공시행자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LH. 걔들 보고 사업을 시행하게 합니다. 그 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게 공공시행자죠. 아니면 민간시행자도 지정할 수는 있는데, 민간시행자를 지정하려면, 민간시행자가 사업시행자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무슨 요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민간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싶으면,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고 싶으면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은 소유할 것,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그러면 민간시행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시행자가 뭘 작성한다 그랬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결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인가내주고 민가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게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고 하죠. 자, 그중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건 누가 작성한다? 모든 시행자가 다 작성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누가 한다? 모든 시행자가 다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인가받으랍니다. 누구한테 인가받죠? 결정권자한테 가져갑니다. 원래는 누가 사업시행자 했었죠? 이반권자들이 사업시행자를 했잖아.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들 지들이 하잖아. 그걸 들고 누구한테? 결정권자의 국장, 시도사, 대도사 이 자들한테 인가받으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가해줄 때 무슨 인가 딱? 조건부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났었죠. 조건부가 뭐죠? 5가지. 기, 위, 환, 경, 조라는 걸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이게 조건부 인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 만들겠다는 사업시행자, 야 너 여기다 도로 만들래? 그러면 거기다 기반시설 설치할래? 도로 옆에다가 휴게소 같은 거 만들어 놓을래? 그러면 인가해 줄게. 우회방지시설, 도로 만들면서 잘못하면 돌덩이 같은 게 굴러 떨어져 가지고 옆에 민가를 덮칠 수도 있잖아. 우회방지시설 해야죠. 또 흙먼지 펄펄 날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환경오염 시키면 안 되잖아. 환경오염 방지. 또 이 공사하는데 그 가림막 같은 걸 쳐가지고 지저분한 거 보이지 않도록 경고등 같은 조성도 해야 되고, 또 비탈면에 그냥 내버려두면 산사태 나죠? 거기다 조경 같은 거 할래? 라는 걸 조건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주석, 조경할래? 그러면 인가해 줄게. 이걸 조건부 인가라라고 표현합니다.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인가받으려면 그 조건을 이행한다고 해야 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한다고 대답은 여수같이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할게요. 우회방지시설 당연히 해야죠. 환경오염방지시설 당연히 해야 되죠. 해놓고는 그런 우회방지나 환경오염방지가 전부 다 돈 들어가는 시설들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인가받고 나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예치하게 한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 나중에 조건 붙인 거 이행하지 아니할 걸 염려해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겠다가 나중에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이행보증금 예치한 거 있죠? 그걸 사용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를 하는데 누구는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나 또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있죠. 걔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원래 이행보증금은 누가 예치한다? 사업시행자들이 예치해야 되는데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애들은 그런 거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 주제입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로서 뭐죠? 수용, 사용.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먼저 뭐 하더냐? 보상비 주는 협의를 합니다. 실시계 인가고시가 나면 이제는 도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뜻이니까 보상비를 줄어 들어갑니다. 실시계 인가가 나야 보상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주려고 했으면 먼저 보상 협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땅 주인이 가격 흥정했더니 야 너한테 평당 100만 원 줄게 어때 했더니 좋아요 하고 도장 찍으면 협의로 다 끝나는 건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평당 100만 원 준다고 했더니 토지 소유자한테 평당 100만 원 준다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뭐랍니까? 콧방귀 낍니다. 야 이씨 100만 원이 무슨 애 이름이냐? 지금 이 땅이 100만 원밖에 안 가냐? 500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500만 원 내놔라. 사업시행자는 100만 원 준다고 하고 토지 소유자는 500만 원 내놔라고.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답니다. 그때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강제로 사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용입니다. 수용이야. 근데 도로 만드는 옆에다가 모래들이나 또는 자갈이나 시멘트 같은 것도 써놔야 되고 공사하려면 자재가 필요하잖아. 또는 그 도로공사 현장까지 들어가면 진입도로 같은 걸 임시적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재료적 지장이나 또는 임시도로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도로 내겠다는 해당 토지는 수용 대상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땅을 좀 사업시행기간 동안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건 일시 사용 대상이 된다.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수용과 사용이란 말이 나눠집니다. 이때 수용은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건 수용이고 사용이라는 건 점유권을 강제로 뺏는 겁니다. 당분간은 네 땅이지만 네가 쓰지 마.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쓸게. 내가 거기다 모래자갈 시멘트 같은 거 쌓아놔야 되겠다. 거기다 진입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쓰겠다. 라고 강제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사용입니다. 그래서 수용에는 반드시 사용이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수용한다? 그건 해당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땅은 수용 대상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토지들은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 일시 사용 대상이 됩니다. 강제성을 갖는 건 공통점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게 수용 또는 사용이 되죠. 자, 그런데 원래 수용에 관해서는 법에 뭐라고 돼 있다냐? 여기 보시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 말기부터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법이 무슨 법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이 법이잖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돼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수용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뭐 한다? 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걸 먼저 적용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 법에 있는 거 외에는 이 법, 즉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나머지들은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걸 준용하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원래 수용에 관련돼서는 무슨 법에 적용한다? 공익사업법이라 줄여서 이 공익사업법이 원래는 수용과 관련된 기본법입니다.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공익사업법에 의합니다. 그런데 특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 국토계획법에서 따로 규정한 게 있다면 수용과 관련해서 국토계획법에서 따로 규정했으면 그때는 무슨 법에 따른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걸 우선 적용하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도 수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이
국토법에서도 수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 이 법. 국토법에 있는 내용이 특히 우선해서 적용하고 거기에 없는 것들만 남았지만 이거는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적용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죠? 요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인정 및 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연대에 있는 이 자료에다 조금 보완해서 공익사업법에서는 시행자가 자신이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국장한테 신청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공익사업일 때만 뭘 주죠? 수용권을 주는 겁니다. 공익사업이 무슨 말입니까? 전체를 위한 사업.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전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바로 공익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공익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안 팔겠대. 그럼 공익사업 못 하잖아. 도로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땅 안 팔겠대. 그러면 그 땅을 안 팔으면 도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강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용권을 발동하는 거죠. 따라서 공익사업에서만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사업시행자에서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일단은 국토교통부장에게 일단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장이 심사합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영리 목적이 아닌 진짜 공익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공익사업이 맞아. 그때는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국장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합니다. 이걸 사업인정 및 고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누굴 찾아간다? 국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가서 뭐라 하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럼 국장이 검토해보고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 맞다? 그러면 그걸 관부에다가 고시해 주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읽는다?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관부에다가 고시했다.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말을 씁니다. 참 어려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 고시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효과가 있죠? 그때부터 사업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 걸 강제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언제부터 생긴다? 사업인정 및 고시라는 게 있어야 그 이후부터 강제로 살 수 있는 수용권이라는 게 발동할 수 있다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수용권을 발동하려면 반드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거는요 당연한 공익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거 이거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라고 국장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된다? 그냥 국장한테 신청할 것 없이 이 사업 시행 절차에서 실시계획이 뭐 됐다? 고시되었대. 실시계획이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그 실시계획을 고시한 이때부터 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의제라는 게 아까 뭐뭐 한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바로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뭐만 있으면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국장 찾아갈 필요 없어. 그냥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결국은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찾아가지 않고 바로 그때부터는 수용하러 보상예배하러 들어가라 이 소리입니다. 언제부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재결 신청은 뭐더냐? 자, 좀 전에 보상예배 한다고 그랬잖아.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이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가 있는 지역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가서 뭐라죠? 저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예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얼마 드리면 적당할 건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 좀 정해 주십시오 라는 걸 신청하는데 그걸 뭐란다?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때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아까 공익사업이라는 걸 국장이 인정해 줬죠? 그날부터 몇 년 내? 1년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액 결정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공익사업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신청하는 걸 뭐란다?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특례를 두었다? 재결 신청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결 신청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아까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으면부터 1년 내에 해야 됩니까? 아니, 특례는
여기는 1년 낼 필요 없답니다. 언제까지 하면 돼? 사업 시행 기간 이내 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사업 시행 기간 이내만 재결 신청하면 되지. 꼭 1년 내 재결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는 예외가 있다라 이 뜻입니다. 두 가지 특례가 있죠. 하나 더. 인접한 토지는 아까 뭐 했다 그랬죠? 일시 사용만 되지 수용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옆에 있는 토지 등은 수용 대상이 아니고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단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수용과 관련된 특별한 예외가 있다라.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요거 사업인접 및 고시 재결 신청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요거는 도시개발법에서 또 나오고 전비법, 주택법 4번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을 본 겁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서 한번 이번 시간에 봤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한번 머리 한번 싹 하고 벌써 1시간이 또 약간 지났네. 그렇다고 또 복습 안 할 수는 없잖아. 자, 한번 크게 이렇게 어깨도 한번 피고 고개도 한번 이렇게 젓고 자, 맑은 정신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자. 여기 상당히 어려운 파트였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종류까지 끝났었고 세 번째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단다? 5가지가 있단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도시수 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개가 도시에서 수다 떨면 그때는 뭐한다? 입을 막아라 라는 그런 구역을 용도구역을 한다. 누가 지정할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장관만 지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사 또는 대도시가 지정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2018년부터는 결정권자가 지정권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정하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합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남산은 누가 지정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수산자원을 보육성하는 건 수산자원 보유이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한다. 그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해놓고 그 유보기간이 있었죠? 그 유보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되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예, 더 이상 시가와 조정이 아닙니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서는 뭐가 있었죠? 어디다 지정합니까?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철도 역사 등으로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안 돼요. 또 중요한 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330도 이하일 때, 다만 도로변을 따라 띠모어지는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661제곱미터 이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전체 대지에 대해서 그 대지 전체에 대해서 건폐라고 용적률은 가중평균하는 값을 적용하고 건축 제한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적용합니다. 다만 무슨 지역에 걸쳐 있다? 고도지구가 그 대지 안에는 건축물에 고도지구가 걸쳤을 때는 건축물이 고도지구가 걸쳤을 때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에 방화지구가 걸쳤을 때는 그 건축물 전부까지만 방화지구에 관한 걸 적용합니다. 근데 녹지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걸쳐있으면 원래는 녹지지역은 녹지지역대로 아닌 지역은 아닌 지역대로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녹지지역이 걸쳐있는 부분 중 규모가 가장 작고 그 녹지지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되면 그때는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 가서 아까 가중평균화가 적용한다. 면적이 가장 넓은 걸 적용한다. 요 전 페이지에 했던 원칙 있죠? 그걸 적용합니다. 자, 녹지지역 안에 고도지구가 걸쳐있을 때는 고도지구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다 고도지구에 관한 걸 적용하고 녹지지역 안에 방화지구가 걸쳐있으면 건축물에 걸쳐있죠? 그때는 그 건축물까지만 방화지구에 관한 걸 다 적용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러고 그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랍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하고 그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면 수용동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사하는 걸 시공이라고 하고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공사는 다 끝났다. 후속 조치로서 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현재 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를 위반했던 자들이 지 도로가 급한 건지 천천히 만들 것은 지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은 위반권자들이 수립합니다. 그때 언제까지 수립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는데 그때 수립할 때는 제1단계, 제2단계 구분해서 수립하고 1단계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때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 걸 말한다. 그때 수립 내용에는 재원조달계 보상계획이 포함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원칙은 도로 내겠다고 처음에 위반했던 자들이 제일 잘하니까 지들이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특광, 특시도도 시장우선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장이 직접 하고 광역도시가 관련될 때는 도의사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책임자들이 바쁘면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시행자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들만 민간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 시행자 모든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으러 가는데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결정권자인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받으러 갑니다. 그때 이 결정권자들이 인가를 줄 때는 조건부 인가가 있죠.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그때 이 인가받는 자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걸 염려해서 이행부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용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무슨 법대로 한다? 이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국토법에 있는 걸 먼저 적용하고 거기 없는 것들은 나머지는 공인사법에 있는 걸 준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첫째, 공인사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공인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국정한테 공인사업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걸 사업인정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인정해주고 나서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걸 사업인정 및 고시라고 하죠. 즉 공인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게 고시가 돼야 비로소 수용권이라는 걸 발동할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국장한테 찾아가지 않아도 된대. 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자체가 누가 봐도 무슨 사업이니까? 공인사업이니까 국장한테 공인사업이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고시하는 순간 바로 국장한테 받아야 되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실시계획을 고시한 그때부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두 번째,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다. 이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고 그 금액을 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언제까지 한다? 공인사업법이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여기서는 1년 내에 할 필요 없다. 언제까지 한다? 그냥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재결 신청이라는 걸 신청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고 마지막으로 또 인접한 토지는 수용 대상은 안 되고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만 가능하지 옆에 있는 토지들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본 내용이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 뭐죠? 이렇게 도로 만든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만 돼 있고 도로 안 만들고 있어요. 2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어 10년이 지나도 안 만들어 20년이 지나도 도로가 안 만들어집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